네,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AI 허브를 어느 나라에 유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핫한 의제인데요.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해외에 계실 때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UN AI 허브 유치위원회 간사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지호입니다. 예, 의원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글로벌 AI 허브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가 크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기구를 포함해 전 세계가 이제 AI가 문명사적인 전환을 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네.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그렇죠. 대한 이제 글로벌 아젠다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끼리 경쟁들이 예. 격화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뭐 이란 전쟁이나 뭐 이런저런데 그 전쟁 무기 활용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유엔 기구들은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 AI 전환식이 이걸 공공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 위기에 빠져서 주도권도 없고, 그러니까요. 미국이 또 유엔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서 힘도 예. 없고 해서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예.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지능이다. 예. 그러니까 그 민간의 어떤 경쟁이나 뭐 사람들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야 되고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는 공공지능이고, 이거는 인류 전체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G20 때랑 그 유엔 총회에서 얘기하셨던 AI 기본 사회라는 이제 비전이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국제기구들이랑 이제 몇 달 전부터 협상을 했습니다. 청와대 김우창 AI 비서관이랑 저랑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물밑에서 협상을 해왔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국제기구 가진 니즈랑 이제 국제기구에서 지금 상실돼 있는 글로벌 아젠다에 적절하게 들어맞고, 한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고 신뢰성 있는 국가니까 이게 정말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각 유엔 주요 기구들의 AI 기능들을 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하버드에도 AI 전공이 있고 옥스퍼드에도 있고 MIT에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스턴이나 영국에 두는 게 아니고 한국의 캠퍼스에 몰아넣는, 한국 캠퍼스. 한국의 그 과를 옮겨가지고 그 한국의 전체 공동 캠퍼스를 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WHO라든지 국제노동기구라든지 혹은 ITO 같은 전기통신연합 그 IT 쪽이 책임지는 기구라든지 UNDP라는 전 세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곳, WFP 같이 식량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곳, 이 모두가 지금 AI 기능들을 한국으로 옮기겠다라고 협의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김인수 총리님과 가서 사인해서 못을 딱 바꿔 왔고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이게 백악관의 고위 이제 수석도 먼저 이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또 유럽 쪽의 대통령들도 연락 와서 뭐 견제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 요청을 하고, 유럽 쪽의 대통령들이요. 바로 연락이 와서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유엔에서 이렇게 주요 기구들 6개가 모여서 하나의 연대체를 구성하고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너무너무 드문 일이고, 유엔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 희귀한 일인데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예전 같으면 나라가, 정말 변방의 작은 나라인데 이제는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그런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럼요.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럽이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로 인지되고 있고 강대국으로 인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힘은 사실 우리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어떤 모델들을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거기서 회복을 했고,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 자본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예전에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듯이 혹은 뭐 전 세계 질서를 구성했던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랬듯이 네. 다자기국 유엔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그 유엔과 연대해서 뭔가를 국제질서 형성하려는 것은 안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그걸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국제질서를 새롭게 아젠다를 가지고 형성하는 거는 예. 유럽과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국제기구들이 연대체를 만들었는데 야 코리아로 가자. 뒤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걸 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전 세계는 뭐 국제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예. 올 게 왔다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인데 그죠. 국내 언론이 사실은 이거 세게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레거시 언론들이 잘 안 씁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예. 아웃 오브 박스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박스나 예. 언론이 전통적으로 다루고 있던 주제에서 예. 갑자기 벗어난 우리는 주제고. 여전히 중진국이어야 되고 그렇고 코리아에 한국은 위치는 한국이 가진 어떤 왜 의제가 전 세계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그게 허황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허황되다. 네, 그러니까 예. 이미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 굉장히 명확한 연대체 예. 구성돼 국제사회는 우리를 이미 주목하고 있는데 예.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리고 우리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룹과 예. 전통적인 언론이 가진 예.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 투쟁하고 뭐 예. 언론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룹은 한국에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굉장히 각광받는 게 네. K컬처나 아니면 이런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급성장하고 나선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인식하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됐을 때 예. 느껴지는 무게감, 예. 존재감, 예. 혹은 개발도상국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예.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국내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형 자체, 그 여기 한국에 대한 인식 안 자체가 맞네. 굉장히 커요. 예. 네.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유엔 사무국 유치나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저희가 하기 전에는 예. 허경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왜 이렇게 언론이 안 쓰나 했더니 안 쓰나 했더니 해외에서는 이렇게 조명을 받고 예. 다른 국가 수반들이 나서고 있는데 네. 왜 이럴까 싶었더니 예. 하다못해 이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엑스포보다는 훨씬 큰 문제고 훨씬 큰 일이거든요. 아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일인데 예.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네. 그 취재 편의점은 그 기성 매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매체이기 아,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보기에 오늘을 기화로 해서 아마 내주에는 기자들이 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고 기자들 특히 이제 데스크급 이상 네네. 예, 선배 기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선배님들이 80년대 성장했던 네. 그 저희 때의 기자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그렇죠. 한국의 예. 역할은 한국이 민주주의에서 회복됐다고 하면 이 역할은 한국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전 그렇죠. 세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위치고 네네. 한국이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이 쳐다보고 따라갑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한 영향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뜨면 전 세계 그 흐름대로 가듯이 네. 지금은 한국의 정치나 예. 아니면 한국이 만든 이런 어떤 다음 세계에 대한 이 다음 세계 국제 질서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나 이런 네. 부분들이 예.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어요. 한국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특히 예. 미국이나 유럽이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를 형성하는 네. 그리고 공공 아젠다를 형성하는 기능들이 지금 탄탄하면 예. 거기서 지지고 나오겠죠. 들어간 트럼이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공공 거버넌스 이런 데 발을 빼버리고 있고 네. 유럽은 뭐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예전의 기능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아젠다는 아마 동아시아에서 나오게 될 것 같고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예. 이게 미국과 경쟁 구도 안에서 예. 그 아젠다가 확산돼도 반쪽 이상 확산되기 어려워요. 전 세계 그렇죠. 반 이상. 맞아요. 그랬을 때 한국은 저는 일종의 브릿지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를 예. 연결하는. 연결하는 국가일 수도 예. 있고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예. 국가일 수도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예. 반드시 AI와 기후 위기 이런 두 가지 네. 요인으로 해서 전 예. 세계가 재편될 거예요. 근데 그 재편되는 속도가 네.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예. AI 전환 속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15년 그러니까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산업혁명이 80년에서 100년 이상 걸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현재 국제 질서, 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질서, 예.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혁명이 AI로 일어나고 예. 전 사회가 전환돼 나고 국제 질서도 바뀔 건데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이걸 선도할까? 음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한국이 여기에 예. 발을 먼저 디딘 디딘 거죠. 거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온 기구들 중에서 국제 노동기구 네. ILO가 ILO. 있는데 AI 생각하면 가장 크게 모두들 그쵸. 염려를 하는 게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사람 많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이제 축소된다기보다 다른 일자리로 대체될 건데 이게 우리가 IMF 때 충격보다 덜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근데 저는 IMF 때 제가 그 취재를 했던 기자로서 저는 그 지금도 그 서울역에 40대 아저씨들이 쫙 줄 서가지고 그 배급 뭐라 해야 되냐 그 복지 단체에서 주는 도시락 같은 거 서비스 받아서 영등포에 숙소가 있었어요.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분인데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역까지 모셨는데 없어요. 그래서 노숙하고. 근데 너무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IMF IMF를. 때 구조조정 있다 하더라도 예. 전체 직업의 절반 이상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임팩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변화를 겪을 건데 이 변화가 향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에 가진 가장 큰 걸려야 될 위험은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 검찰 개혁 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문재인 정부 말년의 부동산 문제의 영향보다 이재명 정부 4년차, 5년차 때 아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AI 변화상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40대, 50대 이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있는 그룹들이 AI와 함께 일하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될 거예요. 40,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 수요는 그 이런 증대된 생산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제한적일 거라서 나중에 시장 수요도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전환기 때는 생산은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시장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비숙련된 혹은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사람들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청년 실업들이 그렇게 높아져 나가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으로 거기서 AI 영향에 대한 정책을 만드는 곳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 ILO에서도 가장 큰 이슈죠. 그걸 담당하는 그 본부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그 노동기구랑 협력해서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면 한국에서 AI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모델들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의 표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실험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먼저 하게 되는 구조인데 왜냐면 한국이 미래가 제일 먼저 오니까. 갑자기 이게 한국이 미래가 제일 먼저 온다. 인구 문제, 전 세계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제일 먼저 왔고, 그리고 AI 노동 충격도 가장 먼저 올 거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부라서 빠르게 대처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대처를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거고, 그랬을 때 뭐 글로벌 노동 문제에서 새로운 노동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자체를 한국이란 공간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도 한국에서 만들어질 거고, 뭐 전환 과정도 한국에서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노동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이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글로벌 AI 허브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뭐 WHO는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AI 전환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할 거고,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가 나중에 들어오거나 유엔 환경계획이 들어오면 기후 문제나 아동 문제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해나갈 거고. 그리고 WFP 같이 세계 식량 문제, 기후 문제 때문에 생기는 식량 문제를 AI를 기술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럼 전 세계의 운명들이 저는 유엔의 이 글로벌 AI 허브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집중돼 있는 이 허브 기능이 한국에 우리가
캠퍼스를 만드는 거죠. 만든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한국의 시대적 역할이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필요한 네.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이런 어떤 글로벌 의제들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뭐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제를 완전히 이제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